왕자의 게임 공식 설정집 얼음과 불의 세계. 서문. 모름지기 집을 지으려면 돌 위에 돌을 쌓아야 하듯이 인류의 지혜 역시 선현들의 작업 위에 자신의 연구를 더해 태어나는 법이다. 지식이란 이렇게 수많은 식자들의 손에 탐구되고 엮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예전에는 미지의 영역에 속하던 것이라도 후세 누군가가 밝혀내게 되는 법이니 답을 구하고자 하는 노력만 충분하다면 실로 알아내지 못할 것은 별반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일 것이다. 나 마에스터 얀델은 이제 자신의 차례를 받아들여 이 거대한 지식의 요새에 새로이 돌을 얹고 내가 아는 것들을 아로새기는 석공의 역할을 수행코자 한다. 수세기 동안 시타델 안팎을 아우르며 쌓아올린 이 지식의 요새는 과거에 왔다간 수없이 많은 손들에 의해 세워진 바 이후로도 장차 나타날 수많은 손길에 힘입어 계속 축조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나는 마지막 타르가르옌 왕의 치세 10년째 어느 아침 필경사의 보금자리 한켠에 공터에 있는 견습생들이 그림 글자를 쓰는 장소에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채로 발견되었다. 내 인생은 그날 한 견습생이 나를 발견해 시타델의 최고 관리자 대마에스터 에드게란에게로 데려갔을 때 결정되었다. 은반지와 은지팡이를 가지고 은으로 된 가면을 쓴 에드게란은 악을 쓰며 울어대는 내 얼굴을 쳐다보고는 쓸모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중얼거렸다고 한다. 이 얘기를 소년 시절에 처음 들었을 때는 그분께서 내가 마에스터가 될 운명임을 예견하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나중에 대마에스터 에브로즈를 통해 실은 에드게란이 양육에 대한 논문을 집필 중이었고 그 일환으로 내게 이런저런 이론들을 시험해보고 싶어 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결국 불운한 삶인 듯 보일지언정 하인들이 나를 기르고 때때로 마에스터들의 주목도 받을 수 있었다. 나는 회의장이나 도서실, 각 방들을 관리할 하인으로 키워지면서도 대마에스터 왈그레이브에게서 그를 깨우치는 선물을 얻었다. 그렇게 나는 시타델과 그곳의 귀중한 지혜를 수호하는 기사들을 알아가는 동시에 그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나는 오로지 나 또한 그들 중 하나가 되어 그들처럼 머나먼 곳들과 오래전에 죽은 자들에 대해 읽고 별을 관측하고 또 계절이 바뀌는 것을 측정하고 싶을 따름이었다. 그리고 결국 나는 해냈다. 13세 사슬 목걸이의 첫 번째 고리를 따냈고 그 후로도 다른 고리들을 계속 추가해갔다. 나는 새로운 왕조를 연 로버트 페어의 치세 9년째 사슬 목걸이를 완성해 선서를 하고 시타델에 계속 머무르며 대마에스터들에게 봉직하도록 축복받았다. 이는 큰 영광이었지만 내가 가장 바라던 일은 나 자신의 책을 쓰는 것이었다. 비천하나마 글자를 깨친 이들이 읽게 될 수도 있는, 그리고 그 아내와 자식들에게도 읽어줄 수도 있는 책을. 그들이 선함과 사악함, 정의와 불의, 위협과 혐오스러운 일 양쪽 모두를 알게 하고 더욱 지혜로워지게 할 그런 저작을. 마치 내가 시타델에게서 배움을 통해 더 현명해질 수 있었듯이 말이다. 그리하여 나는 다시 연구실에 섰다.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마에스터들의 걸작에서 다루는 여러 주제들을 새롭고도 명확하게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 책에 담긴 내용들,
즉 위협과 악업, 친숙한 종족들과 낯선 종족들, 그리고 가까운 땅과 먼 땅의 역사는 그런 바람으로부터 태어난 것이다. 고대의 이야기. 여명기. 이 세계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확실한 지식을 줄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지만 많은 학자들과 마에스터들은 멈추지 않고 해답을 구하고자 노력해왔다. 무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4만 년 전일까? 아니면 50만 년 전, 혹은 그보다 더 큰 숫자가 필요할까? 답은 어떠한 책에서도 찾을 수 없다. 이 세계 최초의 시대, 즉 여명기의 인류에게는 문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의 세계가 훨씬 더 원시적이었다는 점만큼은 확실하다. 금속을 다루는 법도 짐승을 길들이는 법도 모르고 땅에서 자연적으로 나는 것들에만 기대어 살던 소규모 부족이 판치는 야만의 땅이었으리라. 그 시기에 대해 알려진 얼마 안 되는 정보들은 가장 오래된 글에 담겨 있다. 즉 안달족과 발리리아인, 기스카린과 더불어 전설적인 종족인 아샤이인들이 써내려간 이야기들이다. 그러나 그들이 문자를 사용했다 한들 여명기의 유아기 축에도 끼지 못한다. 결국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에서 진실을 찾기란 마치 건초 더미 속에서 바늘을 찾는 작업처럼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여명기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일까? 그때 동쪽 대륙에는 다양한 인종이 존재했다. 물론 당시 온 세계가 그러했듯 문명화되지 않은 채 수만 많았다. 그러나 웨스테로스에는 영원한 겨울의 땅으로부터 여름의 해변에 이르기까지 단 2부류의 인종만이 존재했다. 숲의 아이들과 거인이라 알려진 생명체가 바로 그들이다. 여명기의 거인족에 대해서는 논할 수 있는 사실이 더욱 없다. 아무도 그들의 이야기나 전설, 역사 따위를 수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이츠 워치들의 말에 따르면 와일드링 사이에 전해지기를 거인족은 숲의 아이들과의 공존을 싫어하였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 어디든 나타나 원하는 것을 가져갔다고 전해진다. 거인에 관해서는 그들이 거대하고 힘도 세지만 지능이 모자란 단순한 생명체였다는데 의견이 일치한다. 거인이 아직 살아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목격했다는 나이츠워치 레인저들의 보고는 꽤 믿을만하다. 이에 따르면 그들의 외관은 이야기에 나오듯 단순히 아주 큰 인간일 뿐만 아니라 털까지 빽빽하게 덮여있는 모습이라고 한다. 한편 마이스터 케네트가 쓴 사자의 길은 그가 크레간 스타크의 긴 통치 기간 동안 윈터펠에서 일하면서 그곳의 고분군과 무덤, 묘 등을 연구한 저작물이다. 이 책에는 거인의 매장터에서 발견된 눈여겨볼 만한 증거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어떤 마에스터는 북부에서 시타들에 보내온 뼈를 통해 추산한 바 제일 큰 거인은 키가 14피트에 달했을 것이라 본다. 또 다른 이들은 12피트가 보다 진실에 가까울 것이라고도 한다. 나이츠워치의 마에스터들의 기록으로 남긴 오래전에 사망한 순찰 대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거인들은 거주할 집도 입을 옷도 만들지 않으며 도구나 무기 역시
꺾은 나뭇가지 이상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전한다. 거인족에게는 왕도 영주도 없었고 큰 나무 밑이나 굴 외에는 딱히 집이라 할 만한 곳이 없었다. 또 금속을 다루지도 농사를 짓지도 않았다. 시대가 흘러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개간을 통해 숲이 사라져도 그들은 여전히 옛 시대의 생명체로 머물러 있었다. 이제 거인은 장벽 너머 땅에서조차 사라져버렸고 거인에 대한 마지막 보고는 이미 100년도 더 지난 과거의 것이 되어버렸다. 게다가 그런 보고는 나이츠워치 레인저가 모닥불을 쬐며 주고받았을 이야기라 그대로 믿기에는 미심쩍다. 숲의 아이들은 여러 측면에서 거인과 정반대였다. 어린아이처럼 작기는 해도 어두운 피부에 아름다운 외형을 지닌 그들은 오늘날 사람들이 투박하다고 표현하는 방식으로 생활했다. 하지만 그들은 거인보다는 덜 야만적이었다. 금속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흑요석으로 도구나 사냥용 무기를 만드는 기술이 뛰어났다. 괄호 열고 평민들은 흑요석을 드래곤 글래스라고 부른다. 반면 발리리아인들은 이를 얼어붙은 불을 뜻하는 단어로 알고 있었다. 괄호 닫고 그들은 천을 짜지는 않았지만 나무 껍질이나 잎을 사용해서 능숙하게 옷가지를 만들었다. 또 위어우드로 활을 만들고 풀 올가미를 설치할 수 있어 이를 이용해 남녀 모두 사냥을 했다. 그들의 노래와 음악은 그들처럼 아름답다고 하나 옛날부터 내려온 것들 가운데 극히 일부밖에 남아있지 않다. 마스터 칠더의 겨울의 왕 또는 윈터펠의 스타크 왕조의 계보와 전설에는 건축가 브랜든이 장벽을 짓기 위해 숲의 아이들의 도움을 구했던 때의 이야기로 알려진 시편 일부가 실려있다. 그는 숲의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 그들의 비밀스러운 보금자리를 방문했지만 처음엔 그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들의 말은 마치 시냇물 속에서 구르는 돌, 잎새를 스치는 바람 또는 수면 위에 떨어지는 빗방울의 노래 같았다고 묘사되어 있다. 브랜든이 어떻게 숲의 아이들의 말을 이해하게 되었는지는 그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이기에 여기에 기술할 필요는 없으리라. 그러나 그들의 언어가 그들이 매일 듣는 소리에서 유래했거나 영감을 얻어 만들어졌다는 사실만은 분명해 보인다. 숲의 아이들은 이름이 없는 신을 믿었다. 이들은 훗날 퍼스트맨의 신, 즉 수많은 이름 없는 계열과 숲과 돌의 신이 되었다. 위어우드에 얼굴을 새겨 넣은 것도 숲의 아이들이었는데 신에게 눈을 주어 신자들의 헌신을 지켜보게끔 하겠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한편 작은 증거를 들며 그린시어 숲의 아이들의 현자가 위어우드에 새겨진 눈을 통해 보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그 증거라는 것인즉 퍼스트맨이 그렇게 믿었다는 사실뿐이다. 퍼스트맨은 위어우드를 통해 자신들의 비밀이 새어나갈 것이 두려웠던 나머지 얼굴이 새겨진 수많은 나무와 위어우드 숲을 벌채함으로써 숲의 아이들의 이점을 없애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퍼스트맨은 현재 우리보다 계몽이 덜 된 상태였고 후손들은 믿지 않는 것들을 믿고 있었다. 마이스터 요릭이 쓴 책인 화이트 하버의 초창기 역사에 대한 고찰에서 해설한 옛 신들에게 바치던 인신공양 관행을 생각해보라. 화이트 하버에서 일했던
마이스터 요릭의 전임자들이 남겼던 기록에 따르면 그러한 희생의식은 겨우 5세기 전까지만 해도 지속되고 있었다. 그렇다고 그린시어들이 지금은 사라진 고위 신비술, 예컨대 아주 먼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본다거나 왕국의 절반을 건너 교신하는 등의 방법을 괄호 훨씬 나중에 등장한 발리리아인들이 사용했던 것처럼 괄호 닫고 교신하는 등의 방법을 아예 몰랐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린시어가 구사할 수 있었다는 대단한 재주 가운데 몇 가지는 아마 진실이라기보다는 어리석은 고대의 설화에 가까울 것이다. 그들이 실제로 야수로 변신할 수는 없었겠지만 현재 우리들은 해낼 수 없는 방법을 통해 동물과 소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스킨 체인저에 대한 전설이 생겨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스킨 체인저에 대한 얘기는 아주 다양한데 가장 흔한 것은 나이츠 워치들이 장벽 너머에서 가져오거나 수백 년 전에 죽은 장벽의 마에스터들과 칠신교의 사자인 셉톤들이 남겼던 기록이다. 이에 따르면 스킨 체인저는 짐승과 소통할 뿐만 아니라 짐승의 정신을 조종할 수도 있다고 한다. 심지어 와일드링조차 스킨 체인저는 동물을 동료로 삼는 이상한 인간이라 하여 두려워한다고 전한다. 스킨 체인저가 짐승의 몸 안에 들어가면 자아를 잃는다는 이야기가 있고 스킨 체인저가 조종하는 동물은 인간의 목소리로 말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어쨌든 모든 이야기에서 가장 흔히 등장하는 스킨 체인저는 늑대, 나아가 다이어 울프까지를 조종하는 부류로 와일드링 사이에서는 이러한 스킨 체인저를 가리키는 특별한 호칭까지 있다. 그들은 그러한 스킨 체인저를 워그라고 한다. 전설에 따르면 그린시어는 과거를 탐색함과 동시에 먼 미래까지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고위 신비술 혹은 이러한 힘으로 바라보는 미래는 불확실하며 때때로는 오독할 여지가 크다고 주장한다. 점을 신봉하는 어리석은 자를 속이려 들 때 이만한 헛소리도 없으리라. 설령 숲의 아이들에게 고유의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진실은 항상 미신과는 다른 법이다. 또한 지식은 반드시 검증되고 확인된 것이어야 한다. 한층 더 높은 차원의 신비로운 기술인 마법 역시도 예나 지금이나 우리 유한한 인간의 능력으로는 검증 가능한 선 너머에 존재한다. 아무튼 그러한 능력의 진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린시어가 숲의 아이들을 영도했고 영원한 겨울의 땅에서부터 여름의 해안에 이르기까지 웨스테로스의 모든 곳에서 그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들은 간단한 집을 지었다. 요새나 성이나 도시를 세우지 않았다. 대신 숲이나 호수 위, 늪과 습지, 나아가 동굴이나 언덕에 난 굴 등에 거주했다. 숲속에서는 나뭇잎으로 만든 은신처를 가지 위에 묶어서 올렸다고도 전해진다. 나무로 된 비밀스러운 마을인 셈이다. 세간에서는 한동안 숲의 아이들이 그렇게 사는 이유가 다이올프나 섀도우캣과 같은 포식자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해왔다. 숲의 아이들이 가진 단순한 석재 무기는 물론이고 그들이 자랑하는 그린시어조차 이들 짐승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이러한 견해에 반박하며 북부 설화에서 보이듯 아이들의 가장 큰 적은 거인이었다고 주장한다. 마이스터 케네트가 롱레이크 근방의 고분들을 연구한 결과가 확실하게 증명한다.
그 고분에는 온졸한 갈비뼈 가운데 흑 요석제 화살촉이 박힌 거인이 묻혀 있었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마이스터 헤릭의 장벽 너머의 왕들의 역사에 실린 어떤 와이들링이 구술한 시를 떠올리게 한다. 그 시는 겐델과 고른 형제의 이야기로 그들 형제는 숲의 아이들의 시족 중 하나와 거인 가족이 동굴 하나를 놓고 벌인 분쟁을 중재하게 된다. 거기서 형제는 간교한 술수를 쓴다. 그 동굴이 장벽 밑으로 통하는 더 큰 동굴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교묘하게 양쪽 모두 동굴을 포기하게끔 꾸민 것이다. 하지만 와이들링에게 문자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들의 전승은 편견을 뒤집어 쓴 채 우리에게 비춰졌을 것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숲속의 짐승도 거인족도 결국엔 더욱 위험한 존재와 마주하게 되었다. 퍼스트맨의 도래. 시타델에서 가장 널리 통하는 견해에 따르면 8,000년 전에서 12,000년 전 사이에 새로운 인류가 웨스테로스의 최남단을 통해 동쪽에서 건너왔다고 알려져 있다. 그곳은 숲의 아이들과 거인이 사는 땅과 동쪽 지역 사이에 놓인 협회를 다리처럼 연결하는 땅이었다. 바로 이곳이 부러진 팔이라 불리는 지역으로 당시까지만 해도 건재했던 이 통로를 통해 퍼스트맨이 도른 땅에 도착했다. 이들이 고향을 떠난 이유는 이제 잊혀졌지만 그들의 규모는 거대했다. 수천 명이 들어와 정착을 시작했고 수십 년이 흐르는 동안 그들은 점점 더 북쪽으로 나아갔다. 이에 관해 단 몇 년 만에 그들이 넥 지역을 지나 북으로 옮겨갔다는 설화가 있지만 그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신뢰해선 안 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되기까지 수십, 수백 년이 걸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전해지는 모든 설화에서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얼마 안 있어 퍼스트맨과 숲의 아이들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퍼스트맨은 숲의 아이들과 달리 땅을 개간하고 원형 요새를 세웠으며 마을을 건설했다. 그 과정에서 위어우드를 벌채했는데 그 중엔 얼굴이 새겨진 나무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결국 아이들이 퍼스트맨을 공격했고 수백 년에 걸친 전쟁으로 이어졌다. 퍼스트맨은 낯선 신과 함께 소와 말, 청동제 무기까지 지닌 데다가 숲의 아이들보다 더 크고 강하기까지 했다. 때문에 아이들에게 퍼스트맨은 정말로 심각한 위협이었다. 숲의 아이들의 사냥꾼인 우드댄서가 전사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나무와 잎을 이용한 그들의 비기를 모두 다 동원했음에도 퍼스트맨의 진군 속도를 약간 늦추는 수준에 그쳤다. 아이들의 현자이자 지도자에 해당하는 그린시어들은 그들만의 기술을 썼는데 설화에 따르면 그들은 늪과 숲과 하늘의 야수, 즉 다이어 울프, 스노우베어, 동굴 사자, 독수리, 맘모스, 구렁이와 그 외에 더 많은 짐승들을 소환해서 대신 싸우게 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퍼스트맨은 너무나 강했고 아이들은 결국 절박한 상황에 몰리게 된다. 전설에 의하면 그린시어가 모트 카일린에 모여 어둠의 마법을 부렸고 그 결과 대홍수가 일어나 두 대륙 사이에 육교 역할을 하던 곳을 끊어 오늘날 도른에 있는 부러진 팔과 스텝스톤 군도로 바꾸는 한편 넥 지역도 습지대로 만들어 버렸다고 한다. 하지만 반론도 존재한다. 이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웨스테로스에는 이미 퍼스트맨이 넘어온 뒤였다는 것이며 그린시어가 그러한 방법으로 동쪽에서 밀려드는 퍼스트맨의 이동을 막은 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의 진출 속도를 늦추는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더욱 커다란 결과를 낳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그토록 엄청난 힘은 전통적으로 알려진 그린시어의 능력을 이 역시 과장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다. 사실 도른의 팔이 끊어지거나 냉이 침수된 것은 대륙 침하로 인한 자연적 사건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발리리아가 같은 이유로 어찌되었는지는 익히 알려져 있다. 강철 군도 역시 커다란 파이크 섬이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뒤 일부만 겨우 남았는데 그 잔재가 바로 파이크 성이다. 숲의 아이들은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격렬하게 싸웠다. 하지만 냉혹하게도 전쟁은 여러 세대에 걸쳐 계속되다 마침내 숲의 아이들이 도저히 승리할 수 없음을 깨닫는 시점에 이르렀다. 아마 퍼스트맨 또한 지쳐 있었기에 전쟁을 끝내기를 원했으리라. 다행히도 당시의 쌍방 진영 모두 가장 현명한 자들이 권력을 쥐고 있었다. 그리하여 양측의 주요 인물과 지도자가 신의 눈이라는 호수 가운데 있는 섬에서 만나 평화 조약을 맺었다. 아이들은 깊은 숲속을 제외한 웨스테로스 땅을 포기하기로 했다. 대신 퍼스트맨으로 하여금 더 이상 위어우드를 베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 조약은 섬에 있는 모든 위어우드에 새겨졌고 이어서 얼굴을 새겨 신들로 하여금 조약의 수행을 지켜보도록 했다. 그리고 위어우드를 돌보며 섬을 보호하도록 녹색인이라는 조직을 창설했다. 이 조약을 마지막으로 여명기가 막을 내리고 영웅들의 시대가 그 뒤를 잇게 된다. 영웅들의 시대. 수천 년 동안 지속된 영웅들의 시대에 수많은 왕국과 가문들이 태어났다가 멸망하고 번창했다가 쇠퇴하기를 반복해 나갔다. 그러나 이 고대의 나날들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는 여명기에 관한 지식에 비해 그저 약간이나마 더 많은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우리가 아는 이야기들이란 실제 사건이 일어난 수천 년 뒤에야 마이스터와 셉톤이 남긴 저작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숲의 아이들이나 거인과는 달리 이 시대를 살았던 퍼스트맨은 전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유적지와 오래된 성체들을 우리에게 남겼다. 또 룬 문자들이 새겨진 고분군의 석조 기념물도 남아있다. 이렇게 남아있는 것들을 통해 우리는 전설 뒤편에 숨겨진 진실을 캘 수 있는 것이다. 영웅들의 시대는 숲의 아이들과 퍼스트맨이 조약을 체결한 순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수천 년 동안 숲의 아이들과 퍼스트맨은 서로 평화롭게 공존했다는 것이 통설이다. 드넓은 땅을 손에 넣게 된 퍼스트맨은 인구를 크게 늘릴 수 있게 되었다. 북으로는 영원한 겨울의 땅에서부터 남으로는 여름의 해안가에 이르기까지 전 지역에 걸쳐 퍼스트맨은 원시적인 요새를 지어 다스렸고 이를 중심으로 점차 지배층이 형성되었다. 소왕과 강력한 영주가 여기저기 넘쳐났고 점차 그 중에서도 더욱 강력한 이들이 등장했다. 그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아는 7왕국의 조상이 되는 왕국들의 시조로 이어졌다. 수많은 전설 속에 초기의 왕국을 다스리던 왕들의 이름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들이 몇백 년씩이나 살면서 나라를 다스렸다는 이야기는 잘못 전해진 것이거나 후세 사람들이 펼친 공상의 산물로 여겨진다. 건축가 브랜든이나
초록손 가스, 영리한 란, 신의 고뇌, 듀란과 같은 이름들은 마치 주문처럼 매력적이지만 이들이 등장하는 전설에는 진실보다는 공상이 더 많이 담겨있기 십상이다. 그러니 건초더미 속에서 바늘을 찾는 일은 다른 기회에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언급하는 선에서 그치도록 하겠다. 한편 전설의 왕이나 7왕국의 모태가 된 수백 개의 왕국과는 별개로 별의 눈 시메온, 거울방패 세르인 등 셉톤과 음유시인의 단골 소재가 되어온 다른 영웅들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실제했을까? 그랬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음유시인들이 세르윈을 킹스가드의 일원으로 언급하는 것을 보면 이러한 이야기들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까닭을 알만하다. 킹스가드라는 조직은 정보광 아에곤의 치세에 와서야 생겨났기 때문이다. 아마 처음 이를 기록한 셉톤들이 전설의 세부 내용을 취하면서도 살을 덧붙였을 것이다. 게다가 음유시인들은 귀족의 환심을 살 요량으로 또다시 전설의 내용을 바꾸고 덧대었으리라. 때로는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까지도 말이다. 이런 식으로 옛날 옛적에 죽어 땅에 묻힌 퍼스트맨이 괄호 열고 적어도 그가 살았다는 것만큼은 사실로 치고 괄호 닫고 땅에 묻힌 퍼스트맨이 칠신을 따르는 기사로 바뀌었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이야기들로 인해 웨스테로스의 지난 역사에 무지해진 소년과 청년이 얼마나 많은지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으리라. 긴 밤. 평화 조약에 따라 자신들의 영역을 확립한 퍼스트맨들에게는 내부 불화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긴 밤이라 불리는 시기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긴 밤, 즉 겨울이 한 세대에 걸쳐 지속되었던 시기가 있었다. 아이들이 나고 자라서 어른이 되어 죽을 때까지 대다수가 평생토록 봄을 구경조차 하지 못했다는 그런 시기가. 그렇다. 속설에 따르면 당시 세상이 얼마나 완벽한 겨울이었는지 낮에도 햇빛이 없었다고 한다. 마지막 이야기는 공상에 불과하다 치더라도 아무튼 수천 년 전에 대재앙이 일어났던 것만은 확실하다. 로마스 롱스트라이더의 인류가 빚은 불가 사이에는 그가 축제의 도시 크로얀의 폐허에서 만난 로인인의 후손에게서 전해들은 설화가 나온다. 어둠이 나타나 로인강을 먼 남쪽 셀호르 강과 이어지는 지점까지 죄다 얼어붙게 했고 결국 강이 점점 줄어들다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다. 이 설화에 의하면 태양이 다시 돌아오려면 여웅이 나타나 어머니 로인의 여러 자손들, 계왕이나 강의 노인을 설득하여 분쟁을 멈추고 낮을 돌려줄 비밀의 노래를 다 함께 불러야만 한다는 것이다. 아시아인들에게도 어둠에 관련된 역사 기록이 존재하는데 역시 여웅이 나타나 붉은 검을 들고 어둠에 맞섰노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어둠과의 투쟁은 발리리아가 일어서기 전까지 계속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기스카레인들이 첫 번째 제국을 건설하던 아주 오래전의 일이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 전설은 아시아인들을 통해 서쪽으로 퍼졌다. 그리하여 그 영웅의 이름이 아조르 아하이라 주장하며 그의 재림을 예언한 르로이를 따르는 무리가 함께 퍼져나갔다. 콜로쿠오보타르는 옥전서에서 이 뒤로부터 전래된 기이한 전설을 소개했는데 이에 따르면 태양이 아무도 그 진상을 알 수 없는 수치스러운 일로 인해 땅으로부터 얼굴을 숨겼다고 한다. 그러나 원숭이 꼬리를 가진 여인이 재난을
막아냈다는 내용이다. 한편 전설에 의하면 그토록 지독한 겨울이 오면 견디기 힘들 만큼 끔찍한 궁핍에 처하게 된다고 한다. 북부인 사이에는 아주 혹독한 겨울이 오면 가장 늙고 병든 자들이 앞장서서 사냥에 나서는 습관이 있다.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음을 알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는 이들에게 양식을 남겨주기 위해서다. 긴 밤의 시기에 이 관습이 시행되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다른 설화도 존재한다.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고대 역사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아더, 즉 백귀라 불리는 생명체에 대한 이야기다. 아더는 영원한 겨울의 땅에 얼어붙은 토지에서 왔는데 추위와 어둠을 몰고 와 세상의 모든 빛과 온기를 끝장내려 하였다. 또 그들은 얼음 거미와 망자의 말을 몰았다고 한다. 죽은 말 역시 다시 일으켜 부렸고 마찬가지로 망자의 시체 역시 깨워 일으켜 자신들을 대신해 싸우게 했다고 한다. 먼 과거의 일들이 그렇듯이 긴 밤은 전설 속의 일처럼 끝을 맺는다. 북부의 마지막 영웅이 숲의 아이들의 도움을 구하고자 떠났다고 한다. 함께 떠난 동료들은 피에 굶주린 거인이나 차갑게 굳은 채 소환된 망자들, 그리고 이들을 부리는 아더를 직접 본 순간 영웅을 버리고 도망치거나 하나둘씩 죽임을 당했다. 결국 영웅만이 혼자 남아 아더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숲의 아이들을 만났다. 모든 설화에서 전하듯 그 순간이야말로 전환점이 되었다. 숲의 아이들의 도움으로 나이츠워치의 퍼스트맨이 모두 뭉쳐 새벽의 전투에 임하여 승리했다. 이 전투야말로 끝없는 겨울을 멈추고 아더를 북쪽 얼음의 땅으로 몰아낸 최후의 전투였던 것이다. 6,000년이 지난 지금도 괄호열고 혹은 진실된 역사에 쓰인 바와 같이 8,000년이 지났을 수도 있다. 괄호 닫고 지금도 아직 장벽은 건재하다. 인류의 영역을 지키고자 세워진 이 벽은 맹세의 서약으로 결속된 나이츠워치 형제들이 관리한다. 그렇지만 아더도 숲의 아이들도 수백 년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발리리아의 발흥. 웨스테로스가 긴 밤에서 깨어날 무렵 에소스에는 새로운 권력이 탄생하고 있었다. 협회에서 오케로 뻗어나가 저 멀리 울토스까지 펼쳐진 이 광대한 대륙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여러 문명이 발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문명과 관련하여 콰스에 전해지는 의심스러운 이야기나 여명의 위대한 제국에 대한 이 티의 전설, 옛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샤이의 설화 등이 얼마나 진실을 담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중 첫 번째 문명은 노예제에 기반한 도시 올드기스에서 시작되었다. 이 도시의 건립자는 위대한 그라지단이라고 전해지는데 아직까지도 매우 존경을 받고 있는 까닭에 노예상인 가문에서는 여전히 그 이름을 많이 붙인다고 한다. 기스카레인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에 따르면 밀집 군단을 창시한 것도 그였다고 한다. 강철같이 단련된 몸에 긴 방패와 세 자루의 창으로 무장한 이 군단은 역사상 처음으로 조직적인 훈련을 받고 규율을 갖춘 군대였다. 올드기스는 계속해서 주변 땅을 식민지로 삼아 나갔고 이어서 이웃 나라들을 압박해 예속시켰다. 그렇게 제국이 탄생하였고 몇 세기 동안 세상을 지배했다. 한편 올드기스 제국의 종말, 괄호 열고 그렇다 해도
올드기스의 모든 유산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걸어닫고 올드기스 제국의 종말을 가져온 자들은 노예상의 만 건너편에 펼쳐진 광활한 반도에서 기원했다. 그 땅에 있던 14개의 화염이라 알려진 커다란 화산들 사이에서 살던 발리리아인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드래곤을 길들여 당시 세상에 본 적조차 없는 무시무시한 전쟁 무기로 만들었다. 발리리아의 설화에 따르면 그들은 본디부터 드래곤의 후손이다. 따라서 그들이 다루는 드래곤과도 친족 관계라고 전해진다. 발리리아인들은 빼어난 미모, 다른 종족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옅은 은발이나 금발, 보랏빛이 도는 눈동자 등 그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는 종종 그들이 다른 민족과는 완전히 다른 혈통이라는 증거로 거론되기도 한다. 반면 일부 마에스터는 동물을 신중하게 교배시키면 가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며 고립된 민족 역시 때때로 평범한 개체와 현저한 차이가 나는 변형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 발리리아인의 혈통에 확연하게 보이는 드래곤과의 친연성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최소한 발리리아인의 기원을 둘러싼 수수께끼에는 답이 될 수도 있으리라. 발리리아인들에게는 왕이 없었다. 대신 자신들의 나라를 왕국이 아닌 자유국이라 불렀다. 자신의 토지를 소유한 모든 시민이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졌기 때문이다. 지도자격인 집정관이 있었지만 이는 자유국의 시민들이 그들 사이에서 선출하는 통치자로 한시적인 직책이었다. 발리리아가 특정 자유국의 가문에 좌우되는 일은 선례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극히 드물었다. 세계가 지금보다 어렸던 무렵에 올드기스와 자유국 사이에 벌어진 5차례의 대전은 전설 그 자체다. 모든 전쟁을 발리리아인들의 승리로 이끈 것은 바로 커다란 화염이었다. 자유국은 5번째를 마지막으로 더는 전쟁이 없을 것임을 천명했고 그 옛날 위대한 그라지단이 맨 처음 세웠던 올드기스의 오래된 벽돌 성벽은 남김없이 완전하게 파괴되었다. 거대한 피라미드와 사원, 가옥이 전부 드래곤 파이어에 휩싸여 사라졌다. 대지에는 소금과 석회, 그리고 뼈 조각을 뿌렸다. 수많은 기스카레인이 전쟁터에서 죽거나 노예가 되어 정복자를 위해 노역을 하다 죽어갔다. 그렇게 기스카레인은 신생 발라리아 제국의 일부가 되는 수밖에 없었고 점차 그라지단 시절에 쓰던 언어를 잊었으며 대신 고위 발라리아어를 익혔다. 그렇게 하나의 제국이 저물고 또 다른 제국이 떠올랐다. 발리리아의 아이들. 발리리아인이 기스카리인에게서 배운 것들 중 개탄스러운 일이 한 가지 있었으니 바로 노예 제도였다. 가장 먼저 발리리아에게 정복당한 기스카리인들이 스스로 나서 발리리아의 첫 노예가 되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14개의 화염 활화산에는 광석이 풍부했고 발리리아인들은 이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무기와 각종 기념물에 필요한 철과 구리, 훗날 전설적인 검으로 탄생될 발리리아 강철, 그리고 모든 것을 사들일 수 있는 금과 은에 열광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발리리아의 광산에서 시달리며 고통받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를 뛰어넘는 수였을 것이다. 발리리아가 성장함에 따라
광석의 수요도 증가했다. 따라서 광산의 노예를 계속해서 공급하기 위해 더욱 활발한 정복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발리리아는 사방으로 확장해서 동쪽으로는 기스카레인의 도시 너머까지, 서쪽으로는 기스카레인의 발길조차 닿지 않는 에소스 해변 끝자락까지 뻗어나갔다. 이 신생 제국의 첫 확장은 웨스테로스와 미래의 7왕국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발리리아가 더욱 많은 영토와 사람을 정복하려 했을 때 발리리아인 가운데 일부는 대세로부터 뒷걸음질하여 안전한 곳으로 달아났다. 그러한 발리리아인들이 에소스 해변에 도시를 세웠다. 오늘날 자유도시라 알려진 곳인데 그 기원은 다양하다. 일단 코오르와 노르보스는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 세워진 도시였다. 올드 볼란티스나 리스 같은 곳은 무역기지로 시작하여 부유한 상인이나 귀족이 발리리아 자유국의 백성이 아니라 고객으로서 그 지역의 지배권을 사들여 세운 도시였다. 그러므로 발리리아에서 파견한 집정관의 관리를 받지 않고 자신들 가운데에서 지도자를 선출했다. 한편 펜토스와 로라스는 제3의 방식을 택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어떤 역사서에 따르면 이들 도시는 발리리아인들이 오기 전부터 존재했으며 원래 지배층이었던 자들이 먼저 나서서 발리리아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자치권을 얻어냈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시에서 발리리아 혈통의 유입은 자유국의 발리리아인이 이주해오거나 발리리아의 관계를 긴밀하게 다지기 위한 정략 결혼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담은 역사서 대부분은 게시오 하라티스의 저작 드래곤의 등장 이전의 시대를 근거로 삼는다. 하지만 게시오는 펜토스 출신으로 볼란티스가 멸망한 발리리아 제국을 재건하겠다며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이던 시절 쓴 책이다. 결국 그 책을 저술할 당시에 발리리아와는 기원이 다른 독립 펜토스라는 개념은 매우 큰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던 셈이다. 그러나 자유도시 전체를 통틀어 가장 독특한 곳은 브라보스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곳은 자유국의 발리리아인도 일반 시민도 아닌 노예들이 세운 도시이기 때문이다. 브라보스인들이 말하는 설화에 따르면 여름회와 오케 주변에서 발리리아에 바치는 노예를 잡아올 목적으로 대규모 노예선 함대가 출항했는데 역으로 노예 봉기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한다. 발리리아인들은 항해를 나설 때 노잡이는 물론 선원까지도 전부 노예로 채웠다. 이러한 까닭에 봉기가 성공했음이 자명하다. 함대를 장악했지만 주변에 자유국을 피해 은신할 곳이 없음을 깨달은 노예들은 발리리아와 그 속국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땅을 찾아가기로 했다. 그렇게 그들은 남몰래 자신들만의 도시를 세웠다. 전설에 따르면 당시 조고스 나이의 여사제이자 전사인 달의 가수들이 먼 북쪽 에소스 모퉁이에 버려진 땅으로 가야 한다고 예언했다고 한다. 그곳은 개펄과 소금물 그리고 안개만 자욱한 땅이었다. 노예들은 거기에서 새로운 도시의 첫 주주도를 놓았다. 브라보스는 그 후 몇백 년 동안 외진 늪지에만 머물며 세상으로부터 숨어 살았다. 그리고 모습을 드러낸 다음에도 계속해서 비밀의 도시로 남았다. 브라보스인들은 한 나라의 백성이면서도 출신이 제각각이었다. 여러 민족, 다양한 언어, 그리고 수없이 많은 신과 종교가 그들 사이에 혼재했다. 공통점이 있다면 당시 에소스의 공통 무역어였던 발리리아어를 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한때 노예였지만
이제는 모두 자유의 몸이라는 사실 뿐이었다. 물론 이들을 인도한 달의 가수들도 존경을 받았다. 가장 지혜로운 해방 노예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결정한 바 브라보스인이 단합하기 위해서라도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는 모든 신이 공평해야 한다고 정했다. 하나의 특정한 신격이 또 다른 신격에 비해 높을 수 없으며 평등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말이다. 간단히 말해 발리리아에 정복된 민족의 숫자나 이름은 오늘날 우리가 알아낼 길이 없다. 발리리아인이 쓴 정복 관련 기록이 발리리아가 멸망할 당시 대부분 유실된 까닭이다. 간혹 발리리아의 지배를 견디고 살아남은 소수 민족이 자신들의 역사를 남긴 기록이 일부 남아있을 뿐이다. 그 소수, 예컨대 로인이는 수백 년 혹은 천년 동안 발리리아의 밀물 속에서도 살아남았다. 로인강을 따라 여러 위대한 도시들을 세웠던 그들은 강철 주조법을 가장 먼저 익힌 민족이라고 한다. 또 훗날 사르노스 왕국이라 불리게 되는 도시 연합도 발리리아의 팽창주의에서 살아남았다. 서로 분리된 채 살아가야 하는 대평원 지역의 특성 덕분이었다. 그 지역은 원주민이자 유목민인 도트락인에게만 의미가 있는 땅이었다. 한편 이러한 특성은 동시에 발리리아가 멸망한 뒤 사르노스 왕국도 몰락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노예가 아니라 하더라도 발리리아의 힘을 견디지 못한 민족들 역시 달아났다. 하지만 대다수가 도주에 실패했고 잊혀졌다. 그러나 자신들의 신앙에 힘입어 굴하지 않고 용맹한 태세로 발리리아로부터 탈출에 성공한 큰 키에 밝은색 머리카락을 지닌 민족이 있었다. 그들이 바로 안달족이다.